네,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특검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소환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여사님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부탁드려도 좀 될까요?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아니요, 간단하게 한 말씀 나중에 부탁드릴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예, 한두 번 정도 더 부르지 않나 싶었었는데 특검이 전격적으로 부른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15개 범죄 혐의 사실 플러스 인지사건 16개인데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통일교 관련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들은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범들에 대한 처벌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관련된 증거, 진술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가 부인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고 이미 2024년 7월에 1차 검찰 조사가 있었죠. 그때 예. 어떤 방식으로 이 사안을 진술하고 있는지도 이미 다 확인이 돼 있습니다. 관련이 없고 몰랐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미래에셋 등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역이 있고요. 관련된 물증이 있고요. 실제 수익에 해당되는 계좌 내역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면 예. 김건희 여사가 부인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개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는 범죄 혐의는 상당히 소명이 됐고 관련해서 그 뒤에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 인멸 우려의 정황이라든가 구체적 사정들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신속히 신병을 확보한 후에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아마 추가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한 후에 조사를 하는 것이 수사가 더 실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일단 특검이 처음부터 소환 조사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조사를 해보니 경과가 더 이상 여러 번 불러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건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가 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 김 여사가 출석할 때 오전 10시 11분에 도착을 해서 10시 23분경부터 조사를 받았죠. 예. 그런데 그날 조사가 끝난 시각이 오후 6시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빼면 예. 순 조사 시간은 6시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혐의의 정도 그리고 준비했다고 하는 질문의 분량 이런 것에 비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 피의자의 답변이 대체적으로 어떤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보다는 단답형이거나 내지는 아니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외 간단하게 부인하는 내용 위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부인하는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수사 주체가 뭔가 디테일하게 확인해 봐야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은 보강 수사를 위해서라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조사 경과상 그런 정도에도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더 불러봤자 실익이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역대 영부인 중에서 피의자로 출석해서 포토라인에 선 사람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 출석 당시의 모습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수사의 협조 자체를 잘 않고 있죠. 예.
처음에는 뭐 최근에는 뭐 법원 공판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했습니다. 듯하다. 예, 그리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도 냈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는 평도 있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부 계산된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1차 조사에 출석하면서 이 수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구속을 피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예. 위해서는 수사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국민께 사죄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출석 당시에 기획하고 연출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구속을 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쓰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100페이지가량의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예. 통상 이런 수사에서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특검은 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예. 핵심적인 질문만 하고 예상된 김건희 여사의 답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 추가적인 질문에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김건희 여사의 답변은 다른 진술이나 증거를 통해서 바로 반박될 수 있을 내용들이었을 것이고 아마 특검은 충분히 다 예측하고 그런 자료를 준비해 놨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 말은 어떻게 잘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불필요했다고 보셔요? 아니면은 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멘트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사족이 붙은 표현이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만 했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인 것과 법률적인 함의가 모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 언뜻 들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들리지만 일단 김 여사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지위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 더더군다나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면은 아무런 의혹도 받지 않았을 텐데 네. 라는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일단 예. 그 점 한 가지를 짚고 싶고 그다음에 고도로 법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들 중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뇌물죄도 있죠. 예. 그런데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어야지 성립을 하고 혹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받았으면 이게 제3자 뇌물죄 요건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과 공동정범이어야 돼요. 예.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아직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뇌물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내가 공무원이기를 하냐 혹은 직무 관련성 있게 뭘 받았느냐라는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또 정치자금법 위반도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어떤 무상의 영역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정치인 본인이잖아요. 김 여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역시나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부분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함의가 쭉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천 개입도 예.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하려면은 정치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 김 여사는 내가 무슨 정치적 권세가 있었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인 통역까지 곁들여서 보면은 역시나 국민들께는 더더욱 귀에 선 말이고 예. 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한 거는 자신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고 이런 일들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거다. 혹시 이렇게 좀 책임을 누군가에게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책임 회피의 의도보다는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설명대로 본인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인데 저를 조사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표현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
상당히 잘 준비됐고 이 메시지가 의도된 대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전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벌였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16가지 범죄 사실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은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에서 배우자로서 그 권력의 일부를 행사했다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비위 행위로 나아갔다고 의심받고 있고 그 혐의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면 예. 이런 발언을 하면 당연히 위선적이고 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과 허위 진술을 할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없었고 예. 실제 조사에서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특검은 이런 모든 상황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 답변이 결국 허위로 바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까지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 그런 모든 답변이나 연출된 기획이 특검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막상 또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간 김 여사는 또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이번 구속영장의 부당이익이 8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특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 금액을 이렇게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특검에서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김 여사에 대한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린 뒤에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나왔죠. 예. 그것이 2021년 7월 압수수색 당시에는 6개 증권사 중에 이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통화 녹음 파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확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에 관한 구체적인 퍼센티지가 언급이 되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주가 조작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과거에 이런 녹음 파일이 확보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있었죠. 예,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부인했던 입장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예. 즉 과거에는 없었던 유력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가.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그 7초 매매라고 불리는 예. 통장 매매 의혹이 다분한 매매 있지 않습니까? 그 매매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민모 씨도 김 여사를 부르기 전에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관련된 증거나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재기 수사 결정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종전의 상황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재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녹취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석사 과정을 막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막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녹취록이 특검이 다 확보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변명을 당시 바빠서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한 건데 예. 확보된 녹취록에 의하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통화 직후에 그 통정 매매로 보이는 거래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이종호 씨에게 위임된 이 계좌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 통정 매매 의혹으로 인해서 창출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한 통화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무혐의 처분 이전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최은순 모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라든가 관련된 범죄 사실과 연루돼 있었지만 예.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실제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거나 수사 대응을 잘 해서 처분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 이 검사인 남편의 있던 배후 이런 거에 의했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예.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특검 수사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의도에 완전히 걸려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바빠서 못했다 이 질문 관련해서는 그렇고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해서도 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그 사실이 아닌 허위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데 예. 이 모조품이 압수수색됐고 모조품의 출처까지 특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예. 그게 모친을 위해서 샀다는 내용의 진술이 허위라는 걸 또 바로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는 그런 정도 부인하면 그 이전 수사에서는 전부 무혐의 처무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특검 수사와 같은 수사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수사 이후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변호인단이나 이 김건희 씨 본인도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 고가 목걸이 관련해서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그동안 계속 좀 바뀌었었는데 빌린 거다, 모조품이다 했다가 이번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2010년에 이제 모조품을 산 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또 시기가 안 맞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목걸이가 실제로 해당 브랜드에서 출시된 시점은 2015년경이라고 알려져 있고 예. 그런데 김 여사가 홍콩을 갔다고 하는 시기는 2010년이니까 그러면 나오지도 않은 목걸이에 대해서 어떻게 모조품이 홍콩에서 팔리고 있었고 그것을 구매해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진품도 나오기 전에 모조품이 어떻게 먼저 나왔겠느냐? 그렇죠. 예.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입장이 석연치 않게 바뀌어 왔어요. 네. 처음에는 나토 정상회의 때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한 것이 논란이 되고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왜 누락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지인한테 빌려서 착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5월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모조품을 착용한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걸 어머니께 선물했던 것을 다시 빌려서 착용한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어머니께 드린 선물이 모조품이다. 라는 것인데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득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예. 실제로 그런 6천만 원대 고가의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이 정도의 의문이 있다면 특검이 인지사건으로라도 상세히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예. 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누가 언제 구입해서 어떻게 줬는지를 현재는 범죄 사실 정도로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속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다만 예. 이 목걸이에 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오. 열흘 전에도 우리 MBN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제가 홈페이지상으로 확인해 보니 네. 서울에 매장이 9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시세로 6,200만 원대라고 하니 예.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 그런 고가의 목걸이를 대통령 당선 후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까지 약 석 달여간의 기간 동안 구입해간 사람들의 숫자는 다분히 한정적일 겁니다. 네. 지금 특검이 파견 검사만, 김건희 명태균 특검에 한해서입니다. 네. 40명이나 될 정도로 인력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매장마다 전화해서 누가 사갔느냐, 그 시기에 이런 것만 찾으면은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그리고 말씀. 관련된 영수증은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당 매장의 수사관을 보내서 확보를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특검이 인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까지 저인망식 수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구입해간 사람들을 일일이 탐문을 해서 그 목걸이를 어떤 경위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 뭐 현재도 보관을 하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충분히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인정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명태균 씨 그리고 건진 법사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죠. 이미 드러나 있는 녹취라든가 전화통화 내용만을 갖고 예. 관계조차 부인하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데다가 고마운 분이라는 표현은 예. 본인을 위해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명태균 씨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네.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또 강혜경, 김영선 의원 본인과의 통화 내역이 5월 9일, 10일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전부 확인돼 있고 증거로 제출돼 있을 겁니다. 예. 공천에 관여됐고 개입됐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통화 내역도 다 공개돼 있습니다. 네. 뭐 이 상황에서 부인한다 한들 이 그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이제 그 대가로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되도록 했다는 혐의 사실은 벗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여전히 명태균이나 검진, 뭐 통일교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이나 증거도 또 이미 상당히 확인은 되고 있지만 결국 진술을 통해서 번복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에 예. 건진이나 명태균 씨의 향후 진술이 본인의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예.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썼을 거다. 근데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할 때, 누군가 고맙다고 할 때는 많은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고, 네.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있고, 심지어 그 법사를 자칭하는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는 김 여사가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되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인물들과의 관계 자체를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예. 설령 내가 무엇을 주고받았다고 한들 그것은 어떤 남편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네. 친교 관계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법률적 함의를 갖고 있는 표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다면 예. 사건 관계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즉 유리한 진술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죠. 예. 그러나 이런 의도를 저희와 같은 변호사들이 해설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수사 주체인 특검은 훨씬 더 명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떤 그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예. 결국에는 증거 그리고 그동안에 축적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그런 것들이 논파될 만한 어떤 것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마운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은 어느 정도 만약에 뭐 도움을 주고받은 것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친분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허용치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은 지금 김 여사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고가의 가방 예. 이런 것들 여전히 본인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또 250mm 크기의 신발로 바꿔간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집에서 발견된 샤넬 슈즈는 260mm니까 네. 여전히 본인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 외의 다른 어떤 것들을 본인이 받았다는 것이 설령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친교 관계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워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고도의 메시지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12일에 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가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특검이 상당히 이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명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했고 조서가 작성이 돼 있을 텐데 그 조서의 내용과 검찰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종 이 증거라든가 이 그 구속 사유 설명이 네. 완전히 배치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도저히 성립할 수 있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예.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상당히 됐다고 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요. 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자체 이미 상당한 증거와 다른 참고인 또 공범의 진술을 통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부인하고 있다. 이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의 1차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 그 나아가서 아마 사건 관계인들과 계속 통화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아마 증거로 제출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 역시 빠져나가기 힘들 거고요. 이제 도주 우려의 문제인데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도주하겠냐? 뭐 이렇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이는 행태는 뭐 많이 아프다. 병원 진료 계속 받고 있고 실제 뭐 조사를 받거나 수감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소명을 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텐데 특검이 보기에는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이후에 이 사안의 중대성상 그리고 예.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 사실들의 특성상 다른 방식으로 잠적할 수도 있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을 아마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다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상당히 소명될 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거죠. 그런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게 없다고 좀 하던데 예.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요 사회적 지탄이 되는 그 큰 범죄, 중범죄에서도 부부가 공범관계로 관여된 사건에서는 둘 다 구속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뭐 전례의 정치적 사건이긴 한데 조국 장관 부부가 구속된 일은 있었죠. 그 수사를 했던 거는 윤석열 지검장이었고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적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지금 범죄 혐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제한된 어떤 이 권력을 가지고 그 배우에서 일부의 비위에 연루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범죄들이고 그 예. 혐의 사실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권력을 넘어서는 정도의 권력을 이용한 범죄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키기에는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와 같은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이 그런 부분을 강조했을 거고요.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피할 수 없겠다. 송 대변인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일단 적어도 부부 구속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원이 중하게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수사기관도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가 둘 다 구속되어 버리면 그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자녀가 없죠. 그리고 워낙에 반려동물이 있죠. 반려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아서 길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법원이 천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조금 건조하게 살펴보면 이제 혐의가 세 가지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러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은 앞서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예. 그런데 방조범인 경우는 그 전주 손모 씨가 지난번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일단 수사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방조범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은 구속을 꼭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구속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선수재 부분은 과연 그러면 그 물건들을 김 여사가 전달을 받았는가 예. 여기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알려지기로는 나는 태양인이어서 즉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못 먹는다라고 했더니 특검이 통화 녹음 파일을 제시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한 인삼차 것으로 잘 전해지는데. 받으셨냐라고 예. 하니까 내가 윤 본부장이 아니면 이런 걸 어떻게 먹어보겠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또 김 여사 측에서는 그냥 인사치레 정도였다라고도 여기에 대한 한 것으로 소명이 전해지죠. 사실 사리에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받지도 않은 물건이면 보지도 못했는데 무엇인 줄 알고 내가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전달자로 평가받고 있는 혹은 지목되고 있는 법사를 자처하는 전성배 씨 예. 이분이 그동안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구속영장 기각이 됐죠. 네. 그리고 김 여사는 계속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사 연락이 가능한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한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건 관계인에게 미칠 수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예.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일 구속 여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또 무산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래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특검이 이번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체포를 해 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또 실패를 했거든요. 거의 의자채로 들고 오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집행이었다라고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가 불법이라는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이고요. 소환에 불응을 했고 앞으로도 불응할 염려가 분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는 분명했고 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특검의 판단이 있었고 그 부분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요. 체포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팔을 잡고 다리를 네. 들고 이게 체포의 과정입니다. 예. 이게 뭐가 불법이라는 건지 납득할 수 없고 이렇게 여론에 이걸 선동하는 방식으로 마치 이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었던 것처럼 변호인들은 설명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이 과정이 위법한 절차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외부의 메시지를 내서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통할 일은 없고요. 특검이 추가적인 어떤 영장 청구나 영장의 집행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꼭 체포를 해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공권력의 집행, 예. 법치주의의 절차에 대한 중대한 위배고 매우 네.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다른 사건에서 네. 체포영장이든 아니면 긴급체포든 체포당하는 피의자 내지 범죄 혐의자가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 경찰 수사관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철수합니까? 그러면 수사 앞으로 어떤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돼야 된다는 선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특검이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면 이 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재청구를 해서 집행을 해서 조사실에 앉혀야죠. 네. 그런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체포를 해서 끌어내려는 건 공개적으로 망신 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법리적으로 적법한 것과는 별개로 과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또다시 집행에 나서야 될 것인가는 특검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단히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영상도 공개하자라는 주장도 하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나가는 듯한 모양새를 시각적으로 영상이든 사진이든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외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 결집을 유도하는 네. 즉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의 흐름에 다시 불을 붙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특검이 과연 그런 것에 땔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는 저는 적법하다고 보고 네. 그것이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식의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은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 81조 3항에 보면은 그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영장을 집행할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에 관한 조항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서 예. 체포에 대해서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저희가 잠깐 영상에서 만나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네. 저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81조 3항만 얘기하고 네. 200조의 6은 애써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미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다면, 예.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면 뭐하러 그런 조문을 법에 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수사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느냐, 이것은 이른바 윤 어게인에 대한 흐름에 땔감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예.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체포가 돼서 조사실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진술 거부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전자가 맞죠. 이것은 구속영장에 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2013년 7월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물론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구인의 법적 성격과 진술 거부권의 의미에 관한 판례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당시에 구속영장에 발부된 피의자를 예. 이제 구속영장에 기해서 서울구치소로부터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구인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의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준항고를 하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기각을 하고 대법원도 기각을 하면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구속영장 효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야 된다.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실에 데려오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그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조사 때와는 다르게 이번 체포 과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밝히면서 오히려 CCTV를 공개하라라고까지 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그래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변호인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마녀 사냥을 멈추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 되고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 1차 체포 과정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있어서 못 끌고 나왔다. 막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건 인신 모욕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반전이 됐어요.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좀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특검에서는 조금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실제 공개되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지면 그게 불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 이게 공개된다고 해서 아무런 실익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집행 과정이었고요. 팔을 끌거나 다리를 끌어서 이 체포를 집행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이 구속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교도관을 통해서 영장을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돼 있기 때문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이런 방식으로 체포하는 과정은 당연한 거고요. 네. 만약 영상이 공개된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이겠죠. 실제 공개를 원한다면 그게 보여짐으로써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분노를 조직화할 목적이라면 실제 공개를 의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정보 공개 청구를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피의자 본인 동의에 의해서 공개할 수도 있거든요. 공개가 돼도 윤 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진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효과까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예. 윤석열 피의자가 적법한 체포영장을 저런 식으로까지 거부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의 정서를 반대로 자극할 가능성도 크고 특히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그게 불법이라고 했고 특검 더워서 옷을 벗었다 이런 취지로 그 변호인 측은 설명했지만 네. 실제 아마 녹화된 화면에 의하면 특검이 먼저 갔고
잠시 대기실로 간 사이에 옷을 벗고 다시 특검이 들어왔을 때 그 상태에서 누워서 불응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촬영돼 있을 겁니다. 예. 1차, 2차를 과정에서 다 합해서 보면 만약에 공개하면 1차, 2차 영상 다 다 공개해야 된다는 해야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네. 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저항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후에 당장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지만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양형 자료가 될 겁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번 체포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잡범대하듯이 했다. 65세 노인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소 좀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을 굳이 써가면서 설명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외의 지지층을 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으면 그 변호인들은 변호인 접견하는 과정에서 즉시 의무실에 보냈겠죠. 그런데 그 변호인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봐도 1시간여 정도 변호인 접견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의무실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리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딪힘은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라든가 혹은 윤 전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메신저로서의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어도 그분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구치소 측이 운동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 인권 침해다라고 했었어요. 네. 즉각적으로 반박이 나오기를 운동 시간 부여하고 있다. 다른 그 수용자들과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 예. 다만 그 보안 그 어떤 경호라든가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별도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고 당뇨나 안과 질환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치소가 반입허가 절차를 거쳐서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네. 정진석 의원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팀이 다시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장동혁이 바꾸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가 되었습니다. 배째만 지키려는 자는 배째를 뺏길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려 하면 배째를 지킬 것입니다. 장동혁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혁신의 시작, 혁신의 힘, 혁신의 성공. 저 정현태가 국민의힘을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갖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무지막지한 이재명 독재 아래서 감옥 갈 각오로 싸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저 안철수야말로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절실함과 함께 느끼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의료봉사로 제 아내와 함께 목숨 걸고 대구에 온 것처럼 당을 살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대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냐, 전한길 대회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제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전한길 씨였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타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네. 한마디로 전한길에 의한, 전한길을 위한 전한길의 전당대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뭐 대표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주장이나 또 정강 정책 공약 전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네. 전한길 씨가 벌였던 저런 소동들
아마 30년 전에 그 민주화 시대의 그 용팔이 사건이라고 뭐 전당대회를 아주 강목으로 들고 아주 파행으로 몰았던 그 강목만 안 들었지 물병까지 날라들었다. 그리고 뭐 연설 방해 등등. 자, 이런 그 소란 행위가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는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더 윤석열스럽다고 평가받는 네. 소위 계엄 옹호자, 탄핵 절대 반대,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현재까지도 계속 주장하는 저런 그 거구적인 전한길 씨가 국힘 전당대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네. 또 당대표 후보까지 본인의 유튜브에 초청해서 여러 가지 계엄 찬성, 또 윤석열 지지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면접까지 보는 예. 이런 과정까지 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1야당의 모습이 저렇게 거구스럽게 전락을 하고 계속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 전체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씁쓸하게 지켜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타당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전한길 씨가 어제 기자 비표를 받고 기자석에 앉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 원래 역사 강사 아니셨나요? 그렇죠. 언제 언론인이 되셨어요? 본인이 언론인이라는 그런 그 호칭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언론인으로 굳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분류를 한다는 게 전한길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죠. 유튜브. 본인이 이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유튜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튜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인의 물론 경계가 칼로 무배듯 딱 그렇게 명확히 갖는 건 아니지만 그럼 누구나 보수 유튜브 채널 만들면은 저기 그렇지는 기자석에 앉을 수 않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 전당대회를 열면요, 예. 기본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명단이 딱 작성이 됩니다. 예. 그 안에는 이제 월 1,000원씩 내는 당원이 포함이 돼 있고요. 1,000원씩 안 되는 일반 당원, 1,000원씩 내는 분들은 책임 당원이고 또 당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 저처럼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사전에 선정한 대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명단이 딱 되고 그런 분들, 이른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외에 바로 언론인들이 프레스용으로 비표가 나오거든요. 네. 취재 비표가 나오는데 바로 전한길 씨는 이 취재 비표를 저 화면에 나오듯이 이렇게 목에 걸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게 전한길이라는 이 유튜버로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십 장 뭐 한 50장 정도가 발행이 됐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서 그 비표를 하나를 이제 구했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당에서 전한길 본인이 그 원하는 언론인으로서의 비표를 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적절한 절차를 밟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에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예. 이게 과연 어떻게 취재 현장에 이 전당대회에 들어왔고 이것을 도운 세력이 있다면 누가 도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했던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 행동이 네. 당원 당규 정강 정책의 정면으로 위배가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들여다볼 그 작정입니다. 오늘 네. 오전에 긴급 비대위를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네.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자라고 결정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적절치 않은 걸 뿐만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을 과대평가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한기를 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나를 품는 사람이 최고위원이 된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정당이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전한길 이른바 한 사람의 유튜버가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구조 자체가 엉성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이 일단 광장 세력의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역할이다라는 것을 네네. 스스로 알고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예, 당에서는요 물론 징계 절차에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좀 소란을 피운 데 대해서 남은 전당대회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네. 출입 금지를 했더니 전한길 씨는 이거 언론 탄압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언론이 스스로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불려지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예. 저도 사실은 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언론인 출신으로서 네. 언론 탄압이다.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요. 네. 본인이
적절한 행동과 절차를 밟았을 때 나만 왜 불이익을 주지?라고 해야 그게 언론 탄압의 성격이 되는데요. 전당대회에서 저렇게 배신자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배신자를 그 외치면 말이죠. 예. 그 반대편 세력들 입장에서는 바로 전환길 씨와 그 지지자들이 또 배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부디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적절치 않은 행동 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한기 씨가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김문수와 장동혁이 올렸을 때는 연설로 봤을 때 호응하는 정도가 되겠죠. 와, 장동혁도 아까 김민수처럼 오늘 연설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오늘 보신 분 알 겁니다. 그 연설 현장에서 라방도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로 역시 뭐 세게 하긴 했는데 그만큼 감동을 못 줬다 해야 되나? 지금 전당대회는 좀 재밌죠. 우리가요. 또 우리 전학뉴스에서 영향력 발휘하지 않습니까? 난닝구 투어도 한번 벌여볼까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재밌잖아요. 그런데요. 전한기 씨는 당에서 남은 전당대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있을 12일 부울경 합동연설회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저희 MBN 취재 결과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랑곳 않고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돌이 충분히 예견되겠죠. 예. 아마 저런 모습을 보일 정도면은 분명히 부울경 전당대회에도 출입하려 할 것이고 네. 당에서는 이제 오지 마라 했으니까 하고. 당연히 이제 막을 것이고 예. 그럼 전환길 씨가 혼자만 가지는 않을 것이고 전환길 씨를 또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 예. 데리고 조직적으로 입장하려 하지 않겠나. 더 큰 불상사가 생길 수 당연하죠. 있게 되는 아마 건가요? 그 찬탄파 반탄파 간에 네. 물리적인 완력 충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견이 되고요. 예. 만약에 제1야당의 전당대회장에서 뭐 아니든 바뀌든 간에 네. 저런 식으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연출이 된다면 이것은 뭐 정당의 어떤 민주주의 차원을 떠나서 만약에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저걸 그냥 가만히 두고 자시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사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부분을 좀 지금까지 사실은 좀 방조한 거 아니냐. 좀 그런 부분에서도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입당 원서를 넣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네.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입당 심사를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입당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조치가 있어야죠. 이제 이 지경까지 난장판이 벌어지는 이런 경우까지를 겪으면서 이제 겨우 뭐 중앙윤리심사위원회라 객상을 해서 마치 엄중하게 보는 것처럼 그런 그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 자체가 예. 너무 전한길 씨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 도대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내란을 거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정치적 책임에서 과연 정말로 벗어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도 화면에서 보입니다만 국회에서 열린 전한길 씨 초청 강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또 중진인 나경원, 권성동 의원은 축사까지 했습니다. 저런 거는 전한길 씨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고 전한길 씨 주장이 한편으로 옳다라는 것을 당원들이나 일부 지지자에게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던 것이죠. 저는 연속선상에서 기가 살은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조차 저렇게 이제 소란 이상의 난장판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오기까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분명히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뭐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 또 뭐 경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제명 조치를 함으로써 제명까지 해야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그 추종하는 일부 극우 세력과는
단절한다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줘야 될 때다. 늦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력한 제명 조치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치를 하더라도 전당대회 전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 절차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4차례의 더 이 지역별 전대가 남아 있지요. 그럴 때 지금 전환길 씨를 비롯해서 그 지지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발걸음을 멈춘다면은 아마 당 윤리위원회에서 뭐 당원 자격 정지, 뭐 예컨대 3개월, 4개월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다시 그 분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출당 조치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국민의힘 이 지금 뭐 매우 어려운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이 뭡니까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지금 16%까지 떨어지는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글쎄요 여기서 끝날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두의 지금 그 공동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가 여기에서 반전을 당연히 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긴급 비대위도 열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치는 상당히 강경할 것이다. 그런데 전환길 씨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서 다음 그 지역별 전당대회에서 발걸음을 멈추면은 조금 더 경감은 되겠죠. 그런데 글쎄요 지금 아마 논의 중일 겁니다. 저쪽에도 우리가 계속 고를 하느냐 여기서 스톱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의 행보만으로도 당에서 충분히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사안 자체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다음 상황을 한 번 더 지켜볼 가능성은 있다. 왜? 지금 전당대회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지풍파를 만드는 것보다도 차선을 택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당, 제명 이런 극한 조치보다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그 행보를 한 번 더 본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늘 그런 얘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전환길 씨의 국민의힘의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환길 씨가 소위 최근에 면접위원을 자처했잖아요. 각 후보들에 대해서 또 좀 평가를 내렸거든요. 했던 얘기가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좀 두루뭉술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장동혁 후보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전환길 씨의 평가라고 봐야 되죠. 네.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되자마자 면회가겠다. 네.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체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길 씨 등의 거구 세력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듣기 좋은 공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깔끔하게 확실하게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고 네. 김문수 후보에게 두리뭉실하다는 표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것 같기는 한데 또 한동훈 세력에게도 입맛을 맞추는 듯한 뜰뜰지근한 입장을 보였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전환길 씨는 깔끔하다는 표현 하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네. 그런 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판사까지 지냈던 재선 의원을 지내고 있는 장동혁 후보 이분은 원래는 한동훈계의 가장 핵심적인 의원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엔 친한계였죠. 친한계였죠. 예. 친한계 중에 핵심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돌변해가지고 또 지금은 윤석열 옹호자 또는 이제 전환길 씨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이제 후보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판사까지 지낸 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양식 없는 주장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장동혁 후보는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김문수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장동혁 후보의 계산은 자 국회의원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조직표를 네. 가지고 거구적인 시각을 가진
전환길 지지자 당원들에게 전적으로 어필을 하면 득표에 분명히 도움이 돼서 막판 역전승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거부적인 시각을 가지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의 비율이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된다. 예.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간에 뭐 여러 가지 정치 자금 등의 논란이 있을 때 권성동 의원이 22년도에 당대표 출마하는 시절에 정치 자금뿐만 아니고 통일교의 신도들을 입당을 서로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구적인 윤석열 지지자로 추정되는 예.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있다. 네네. 또 신천지 신도들도 입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후보는 약 20 내지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특정 종교의 출신의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를 벌리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득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특정 종교의 집단이 제1야당 공당에 잠입해서 당원으로 해서 정강 정책이라든지 후보자 선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것조차 이거는 자유민주 체제, 정당 예.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네.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국힘은 이에 대해서 명백한 대응 방향과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는 일단 전당대회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좀 원하는 답변을 하면서 좀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한길 씨의 그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것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데요. 그게 대다수를 이루고 마치 당의 도도히 흐르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짧게 다시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지표상으로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살짝 앞서 나가는 것은 거의 뭐 팩트로 당 안팎에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추격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22일 날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바로 그때 1, 2위가 결정이 됩니다.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그날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2위 안에는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텐데 바로 장동혁 후보가 지금 전한길 씨 또는 윤어게인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게 바로 2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테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결선 투표까지 가는 데는 이게 효과적인 전략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당신 80%가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이게 유효할 거로 저는 전망되지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윤어게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네.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장동영 후보도 다시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을 하거나 윤어게인이 실현이 되거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바로 전한길 씨를 활용을 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게 대세론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일에 이제 또 합동연설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당대회가 어떤 모습이 또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죄보다도 양형이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어제 의원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붙잡고 조국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현 정권 들어서 첫 사면이기도 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관심도 높은 이 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됐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우선 이제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사면 복권이. 그래서 참 예측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그런 측면에서 배경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죠. 뭐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는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법무부의 심사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다는 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전제로 한다면 네. 우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당에서는 소위 이제 범여권 지지자들 중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복권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얼마 전에 지연 그 죄에 비해서 너무나 그 과한 형을 받았다라는 저 표현도 있었듯이 예. 범여권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이 분명히 뭐 그 잘못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네. 그것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또 윤석열 정권 시절에 너무나도 과한 소위 말하는 표적 기소, 표적 수사, 그리고 먼지털이식 수사에 희생양이 된 측면도 상당히 있다 네. 하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다소 정권 초기에 사면 복권에 포함되면 대통령의 상당히 정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왕 사면 복권을 할 바에는 연말이나 내년 초보다는 정권 초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예. 상당히 그 대통령실로 전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고심이 이렇게 저렇게 뭐 최종 결단이 지금 남은 상태라고 봐지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 복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읽고 있는데 한마디 더 붙일 것은 아까 저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저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난할 처지가 되느냐. 얼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부패사범 또 성범죄까지 저질렀던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사실상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켰으니까 철회하고 또 비난하고 만약에 안 들켰으면 적당하게 수용하고 뭐 이랬을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인들의 처신부터 원래부터 깔끔하게 주장하고 저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 네. 하는 그런 말씀도 또 붙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면 대상에 이른바 송원석 리스트라고 네. 하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좀 요청을 했던 인사들이 야권 인사들이 좀 포함이 됐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사라진 건 글쎄요, 아닌가요? 약간 스텝이 좀 엉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무리 정치권의 여의도 정치의 관행이라고 돼 있죠. 특히 8.15 광복절과 연말의 성탄절의 특사 때 이 야권에 꼭 필요한 사면 복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줘라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오래된 관행이었건만은 분명합니다만은 예. 이 관행이라도 이 잘못된 관행은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스텝이 엉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조국 사면을 반대를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노릇일 수가 있으니까 예. 깨끗이 철회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8.15 광복절에 정치인은 사면은 아예 여권이건 야권이든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바로 지금 이 민주당의 어떤 그 태도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면권 맞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은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석방도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맞춰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면 복권 이게 이렇게
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원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조국 그 대표와 학교 동기라 사실 박한 얘기를 평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죄목이 도대체 뭡니까? 정말 만주에서 무슨 독립수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입시 비리. 예, 입시 비리. 바로 우리 2030이 가장 민감하게 반하는 공정한 입시 비리를 저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불과 8개월 만에 이 형량 2년에 반도 안 채워가지고 슬쩍 사면을 한다.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아직 사면이 되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이제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함께 듣고 오실까요? 사면과 복권은 동시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사면심사위에서 결과를 보고했을 때 대통령께서 다른 선택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뭐 부산시장 출마설 등 또 뭐 서울시장 출마설 등 이제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설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장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사면이 되고 또 복권까지 되면은 선거에도 출마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단체장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다, 원내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게 맞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옥고를 치르고 나온다면 바로 뭐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정치 활동은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겠죠. 그래서 우선 추석 즈음에 전국 투어를 나오고 난 뒤에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 이제 복귀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 출마 안 할 거라고 네, 보세요? 출마를 이제 한다면 특정 지역에 매몰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서울시장이든 나오게 되면 서울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당을 지향하는 조국 혁신당에 그러면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체장에 직접 출마하기보다는 정당의 대표로서 네. 전국적인 부음 형성 그리고 광역 후보라든지 기초단체장 후보 특히 그 호남권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네. 골고루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예.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단체장,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회에 입성하는, 여의도에 입성하는 국회의 보궐선거를 노리지 않겠나. 예. 그렇게 다시 봐지고요. 만약에 단체장이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험지보다는 오히려 전국적인 파급력이 높은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수도권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원하는 바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뭐 그거는 이제 서로 또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왜냐면 호남에서 또 이제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나 또 호남에서의 건전한 경쟁 관계가 또 저는 뭐 바람직한 면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동지적 관계이면서도 또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그런 협력과 경쟁의 아주 선순환적인 네. 민주 정치 발전에 정당 정치 발전에 바람직한 그런 경쟁 관계가 되지 네. 않겠나 이렇게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라면 사면은 해줄 걸로 지금 분위기가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그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사면을 하는데 복권은 아마 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선거에는 못 나올 수도 정권 있다. 초기에 시선이 본인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까지 되면 시선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개혁의 동력이 더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권은 상당히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저 역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거보다도 내년 4월, 10월에 있을 예정인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할 그럴 플랜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 두 분 모두 내년 지방선거보다는 이제 원내 입성을 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사면부터 돼야 되니까요. 복권도 그렇고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자, 저희 토요 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